일개성과 사개성 장미, 우열의 잣대에서 공생의 시선으로. 첫 번째, 사개성은 일개성보다 우월한가? 꽃이 화려하게 자주 필수록 그 식물의 수명은 짧아진다. 다소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명제는 생물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기반한 100% 과학적인 팩트입니다. 식물학자들은 이를 두고 생식의 대가라고 부릅니다. 이 냉혹한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시계를 거꾸로 돌려 장미 6종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미는 인류 문명과 함께해온 가장 상징적인 관상식물 중 하나이며 수천 년에 걸친 장미 6종의 역사는 인간의 미적 욕망을 투영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욕망의 정점에는 더 자주, 더 오래 피는 꽃을 향한 집요한 추구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고대의 장미들, 즉 올드 로즈나 야생종은 대개 1년에 단 한 번, 봄에만 화려하게 개화하는 일개성 특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8세기 말, 중국에서 사개성, 즉 반복 개화 유전자를 가진 장미가 유럽에 도입되면서 장미의 역사는 격변을 맞이하게 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끊임없이 꽃을 피우는 현대 장미의 탄생은 원예학적 기적으로 칭송받았으나 이는 생물학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치른 결과물이었습니다. 현대 장미 6종의 주류가 사개성 품종으로 재편되는 동안 일개성 장미가 가진 고유의 생물학적 강점들인 놀라운 수명, 강력한 질병 저항성, 혹독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습니다. 현대 사개성 장미가 굵고 튼튼한 줄기를 뻗어내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강인해 보이지만 생리학적 관점에서 이는 강한 내병성이 아닌 높은 재생력과 생산성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오늘날의 사개성 장미가 보여주는 맹렬한 성장은 병해충에 저항하는 굳건함이라기보다는 병든 잎과 줄기를 신속하게 폐기하고 새로운 조직으로 대체해버리는 소모적인 방식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유전적 차원에서 명확히 설명됩니다. 현대 장미는 끊임없이 꽃을 피우도록 교배되는 과정에서 개화를 억제하는 유전자인 ROKSN의 돌연변이를 겪으며 그 억제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본래 자연 상태의 장미는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여 번식에 가장 적합한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꽃을 피우고 나머지 기간에는 철저히 개화를 멈추어 생존을 위한 에너지를 보존하도록 진화해왔지만 이 유전자의 고장으로 인해 현대 장미는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개화라는 생식 활동을 멈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개성 장미는 자신이 가진 한정된 에너지를 물리적 방어막을 구축하거나 면역물질을 생성하는 데 쓰기보다 지속적으로 연약한 신초를 올리고 생식기관인 꽃을 만드는 데 집중적으로 할당합니다. 이는 에너지를 단기간에 극도로 끌어다 쓰는 단거리 스프린트 전략에 가깝습니다. 장미의 일생라는 긴 관점에서 볼 때 다화성은 에너지의 고갈을 앞당겨 결국 식물의 전체 수명을 단축시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진정한 의미의 강인함이라 부르기에는 분명한 결격 사유가 존재합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벌어들이는 에너지, 즉 탄수화물이라는 예산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식물 생리학의 핵심인 소스 싱크 역학과 자원 할당 이론을 주목해야 합니다. 잎에서 생성된 에너지는 뿌리나 줄기 혹은 꽃과 열매로 이동합니다. 식물은 이 한정된 자원을 두고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미래의 자손을 위해 꽃과 향기, 종자를 만드는 생식 성장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 나의 생존을 위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단단하게 만드는 유지보수에 투자할 것인가의 기로에 섭니다. 사개성 장미는 안타깝게도 이 예산의 대부분을 강력한 싱크로 작용하는 꽃잎을 만들고 향기를 뿜어내는 데 사용합니다. 이를 비유하자면 사개성 장미는 매일 밤 열리는 파티 비용으로 에너지를 모두 탕진해버리는 셈입니다. 당연히 내 몸을 지키고 수리할 예산은 삭감될 수밖에 없고 집수리는 뒷전인 채 매일 파티만 여는 집처럼 식물체는 빠르게 낡고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꽃을 끊임없이 피운다는 것, 그것은 쉴 새 없이 탄수화물을 태워 없앤다는 뜻입니다. 특히 한국의 무더운 여름처럼 야간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호흡량이 급증하여 광합성으로 얻는 에너지보다 소모하는 에너지가 훨씬 커집니다. 광합성 효율은 극도로 떨어지고 숨만 가쁘게 쉬어도 힘든 극악의 상황에서 유전적 강제성에 의해 꽃을 피우려 든다면 식물은 잎과 줄기, 그리고 뿌리 깊숙이 저장해둔 비상식량인 전분까지 억지로 끌어내어 소진하게 됩니다. 결국 식물은 탄소기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으로 치면 심각한 만성 피로나 번아웃 증후군에 빠집니다. 체력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추위나 가벼운 곰팡이 포자 하나, 사소한 스트레스 앞에서도 허무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사개성 장미가 일개성 장미에 비해 단명하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또한 식물에게는 성장과 방어의 교환 법칙이 엄격하게 작용합니다. 일개성 장미나 올드로즈가 봄철 개화가 끝난 후 화려한 성장을 멈추고 에너지를 보존하는 동안 사계성 장미는 계속해서 부드러운 새순을 밀어 올리느라 방어벽을 쌓을 시간도 에너지도 얻지 못합니다. 방어대사 산물인 파이토알렉신이나 타닌 화합물을 합성할 여력이 없는 얇고 무른 조직은 곰팡이나 해충들이 뚫고 들어가기 가장 좋은 최적의 먹잇감이 되고 잦은 병치레는 곧 수명 단축이라는 청구서로 돌아옵니다. 결국 일개성 장미가 수십 년을 넘게 사는 것은 철저한 절제를 통해 에너지를 오롯이 자신의 생존과 뼈대를 만드는 데 투자한 결과이며 사계성 장미가 상대적으로 단명하는 것은 끊임없는 개화라는 화려함을 얻기 위해 자신의 구조적 내구성과 생명력을 희생한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존 전략의 차이는 줄기의 외관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일개성 장미를 비롯한 올드로즈나 야생 장미는 현대 장미처럼 매끈하고 굵은 줄기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줄기는 상대적으로 직경이 작아 보이며 표면 곳곳에는 갈색의 흉터와 흠집들이 난무하여 자칫 병약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칠고 지저분해 보이는 외관의 이면에는 식물 생리학이 증명하는 경이롭고 진정한 강인함이 숨어 있습니다. 병에 걸린 듯 보기 흉한 갈색의 스크래치들은 결코 상처가 아니라 환경 스트레스와 병원균의 침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식물 스스로 치밀하게 만들어낸 2차 생장의 위대한 결과물입니다. 식물체는 에너지를 지하부와 뼈대에 보존하며 줄기 외벽에 복잡한 페놀계 고분자 화합물인 리그닌과 지질 기반의 방수 폴리머인 수베린 성분을 두껍게 축적하여 목질화와 코르크화를 진행합니다. 이는 곰팡이의 균사나 박테리아가 물리적, 화학적으로 절대 침투할 수 없는 강력하고 굳건한 방어벽이자 갑옷으로 작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올드로즈나 일개성 장미들은 화려한 신초를 끊임없이 뽑아내는 에너지 소모전을 피하는 대신 기존의 얇은 줄기를 고밀도로 단단하게 굳혀 외부의 온갖 위협을 묵묵히 견뎌냅니다. 비록 사시사철 피어나는 화려함이나 눈을 사로잡는 폭발적인 성장세는 덜할지 몰라도 일개성 장미들은 토양 깊숙이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2차 대사산물을 체내에 겹겹이 축적하며 장수를 누립니다. 최근 지속가능한 정원관리와 친환경, 저투입 농법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하고 번영하는 일개성 장미의 가치가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계성 장미는 끊임없는 개화라는 화려함 뒤에 생식에 의한 탈진이라는 무거운 생리학적 짐을 지고 있는 반면 일개성 장미는 절제된 개화와 자원 비축이라는 진화적으로 철저히 검증된 완벽한 생존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실제 정원 환경, 특히 한국의 덥고 습한 기후 조건에서 사계성 클라이머 장미가 보여주는 내구성은 일개성 램블러 장미가 보여주는 끈질긴 생명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강인함이란 한정된 에너지를 무절제하게 낭비하지 않고 치밀하게 보존하여 가장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오랫동안 자신의 뼈대를 유지하며 아름다움을 계승해내는 인고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개성 장미의 우수한 내병성과 장수 비결. 놀랍게도 똑같이 찔레뿌리에 접목된 묘목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어떤 성질의 장미가 올라가느냐에 따라 기대 수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심는 사계성 덩굴 장미의 평균 수명은 잘 관리한다는 전제하에서 10년에서 15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일개성 덩굴 장미는 평균 20년에서 30년, 길게는 그 이상도 거뜬히 살아남습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조건의 접목묘일지라도 일개성 장미가 사계성보다 약 2배 더 긴 수명을 가진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수명 격차를 만드는 결정적인 열쇠는 식물 생리학의 핵심 원리, 즉 에너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자원 할당의 문제에 있습니다. 식물의 생존 전략은 본질적으로 한정된 자원인 탄소, 질소, 에너지를 성장, 생식, 방어, 저장이라는 4가지 상충되는 기능에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일개성 장미와 사계성 장미는 자원 배분 전략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식물 생리학에서는 이를 생식의 대가라고 부릅니다. 즉, 번식을 위해 꽃과 열매에 에너지를 쏟아붓는 만큼 정작 자신의 몸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데 사용할 자원은 고갈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식물 자체의 수명 단축과 미래 생존율 저하로 이어진다는 냉혹한 원리입니다. 사계성 장미는 자원 고갈형 모델을 따릅니다. 유전적으로 개화 억제 기제가 손상된 이들은 광합성으로 생성된 동화산물의 대부분을 즉각적으로 새로운 꽃눈 분화와 개화에 투입하는 즉시 소비 전략을 취합니다.
꽃은 식물에게 있어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고비용 기관입니다. 꽃잎의 색소 합성, 꿀 분비, 향기물질 생성은 모두 탄소와 질소를 다량 소비하는 고비용 대사 과정입니다. 사계성 장미는 휴식기 없이 이 과정을 봄부터 가을까지 반복하며 만성적인 에너지 적자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에너지가 항상 꽃 생산이라는 싱크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식물체는 세포벽을 강화하거나 뿌리의 전분을 저장할 여력을 남기지 못합니다. 이는 탈진사 개념과 연결되며 사계성 장미가 일개성 장미보다 수명이 짧고 노화가 빠른 생략적 원인이 됩니다. 반면 일개성 장미는 자원 축적형 모델을 따릅니다. 이들은 봄철 대량 개화 이후 생식생장을 완전히 멈춥니다. 개화기가 끝난 직후부터 다음 겨울까지 획득한 모든 에너지를 체체 강화와 미래를 위한 저축에 투자합니다. 에너지 흐름 분석에 따르면 사계성 장미는 전체 에너지의 약 60% 이상을 지속적인 개화에 소진하여 뿌리 저장과 방어 기제에 할당되는 양이 10에서 20% 수준에 불과한 반면 일개성 장미는 봄철에만 에너지의 약 30%를 개화에 사용하고 나머지 계절에는 획득한 에너지의 70% 이상을 구조적 강화와 뿌리 저장으로 전환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비축 전략은 일개성 장미가 수십 년 동안 장수하는 생략적 기반이 되며 뿌리에 축적된 고농도의 전분은 겨울철 동해를 막는 부동액 역할을 하고 이듬해 봄 폭발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연료가 됩니다. 또한 일개성 장미가 질병에 강한 이유는 식물체의 조직이 단단해지는 목질화의 속도와 강도에 있습니다. 일개성 장미는 개화가 끝난 후 줄기의 2차 생장에 집중하며 이 과정에서 페닐프로파노이드 경로가 활성화되어 세포벽에 리그닌이 다량 침착됩니다. 리그닌은 식물 세포벽을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복합 폴리머로 줄기를 물리적으로 강화할 뿐만 아니라 병원균의 침입을 막는 1차 저지선 역할을 합니다. 리그닌이 충분히 침착된 큐티클층과 세포벽은 곰팡이 포자가 잎과 줄기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장벽이 됩니다. 이에 반해 사계성 장미는 끊임없이 새로운 꽃을 피우기 위해 부드러운 새순을 계속해서 밀어올리는 초질화 현상을 보이는데 이 어린 조직들은 아직 리그닌화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흑반병균이나 진딧물은 이러한 방어력이 없는 부드러운 조직을 선호하기 때문에 사계성 장미는 병원균에게 1년 내내 취약한 표적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장미의 면역력은 2차 대사 산물인 화학적 무기의 농도 차이에서도 결정됩니다. 성장부나 균형 가설에 따르면 식물은 성장이 활발할 때는 방어물질 합성을 줄이고 성장이 멈출 때 방어물질을 축적합니다. 영구적인 성장 모드에 있는 사계성 장미는 탄소 골격을 주로 성장에 사용하므로 페놀, 타닌,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탄소 기반 방어물질의 합성에 할당할 자원이 부족합니다. 반면 일개성 장미, 특히 올드가든 로즈와 야생 장미는 성장이 멈춘 휴식기 동안 잎과 줄기에 높은 농도의 타닌과 페놀 화합물을 축적합니다. 타닌은 곤충의 소화효소 작용을 억제하여 섭식을 기피하게 만들고 페놀 화합물은 침입한 곰팡이 균사나 박테리아의 세포막을 파괴하는 천연 살균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야생장미 연구에 따르면 높은 진딧물 저항성은 이러한 2차 대사 산물의 고농도 축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일개성 장미가 농약을 치지 않는 노스프레이 재배가 가능한 수준의 내병성을 확보하는 생화학적 근거가 됩니다. 장미의 면역력은 식물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천연 방어물질, 다시 말해 2차 대사 산물을 얼마나 풍부하게 비축하고 있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식물학의 성장분화 균형 가설을 쉽게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식물은 가진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어서 가지를 뻗고 잎을 내는 성장에 에너지를 쏟을 때는 병해충과 싸울 방어물질을 만들 여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성장을 멈추고 쉴 때 비로소 몸을 지킬 무기를 탄탄하게 비축하게 됩니다. 앞서 파티 비용으로 에너지를 다 쓴다고 비유했던 사계성 장미는 1년 내내 꽃을 피우고 자라나는 영구적인 성장 모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페놀이나 타닌 같은 천연 방어 물질을 만드는 데 쓸 에너지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일개성 장미, 특히 올드가든 로즈나 찔레 같은 야생 장미는 성장을 멈추고 쉬는 휴식기 동안 잎과 줄기에 이런 방어 물질을 아주 진하게 축적해 둡니다. 타닌은 벌레가 잎을 갉아먹었을 때 소화가 안 되게 만들어 입맛을 뚝 떨어뜨리고, 페놀 화합물은 침투하는 곰팡이나 세균을 파괴하는 강력한 천연 살균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야생 장미가 진딧물이나 병해에 강한 이유도 이 방어물질을 듬뿍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개성 장미가 농약 없이도 건강하게 버틸 수 있는 과학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절제의 미학, 야생 장미가 100년을 사는 법.
일개성 장미는 관리만 잘 되면 주인이 죽고 나서도 정원을 지킨다. 우리가 정원에서 기르는 대부분의 장미는 찔레뿌리에 접목된 묘목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긴 100년의 수명을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야생 장미들은 다릅니다. 인위적인 접목 없이 자신의 뿌리, 즉 잿뿌리로 자라난 이 야생의 일개성 장미들은 수백 년을 거뜬히 생존하는 경이로움을 보여줍니다. 비록 우리가 키우는 장미가 잿뿌리를 가진 야생 장미가 아닌 인공적인 접목묘라 할지라도 이장수 야생 장미들의 사례는 일개성이라는 형질이 가진 유전적 잠재력과 에너지 효율성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증명하는 아주 유의미한 예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잿뿌리든 접목이든 일개성이라는 공통분모가 만들어낸 기적같은 팩트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하이브리드 티와 같은 현대 사계성 장미들이 길어야 10년에서 15년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야생종이나 올드로즈 같은 일개성 장미는 인간의 수명을 훌쩍 뛰어넘어 100년, 심지어 1000년 가까이 생존하는 놀라운 사례들이 실제합니다. 그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독일 힐데스하임 대성당에 살아 숨쉬고 있는 천년장미입니다. 이 장미는 전형적인 일개성 야생장미인 로사카니나 품종으로 문헌상으로 확인된 나이만 최소 700년 이상이며 전설과 탄소연대 추정 등을 종합하면 약 1000년을 살아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장미의 생명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증명되었습니다. 1945년 연합군의 폭격으로 대성당이 파괴되고 장미의 지상부 또한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장미는 죽지 않았습니다. 뿌리 속에 비축해둔 막대한 에너지, 즉 고농도의 전분 덕분에 불탄 잿더미 속에서 다시 새순을 힘차게 밀어올렸고 현재까지도 거대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분석했던 일개성 장미의 자원 축적형 모델이 실제로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미국으로 눈을 돌려보면 또 다른 살아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툼스톤에 있는 레이디 뱅크스 장미입니다. 1885년에 심어져 현재 140년이 넘은 이 장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장미나무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봄에만 피는 일개성 램블러 품종인 이 나무는 척박한 사막 기후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뿌리 시스템과 목질화된 줄기를 바탕으로 약 8,000평방피트, 즉 225평에 달하는 지붕과 정자를 뒤덮고 있으며 매년 봄마다 수만 송이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현대장미는 100년을 못 사는데 야생의 일개성 장미는 가능한 걸까요? 그 생물학적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접목이 아닌 잿뿌리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현대 장미는 대부분 찔레 등의 접목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접목 부위가 노화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도태됩니다. 반면 100년 이상 사는 일개성 장미들은 대부분 자기 뿌리로 자라며 땅속 줄기를 통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갱신합니다. 둘째는 목질화입니다. 일개성 장미는 꽃이 지면 나무처럼 단단하게 변해 병해충과 추위를 막아주는 갑옷을 입습니다. 반면 사계성 장미는 계속 부드러운 새순을 내느라 이 갑옷을 제대로 입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관리의 차이입니다. 사계성 장미가 꽃 생산의 에너지를 다 써버려 통장 잔고가 0원인 상태로 노년기를 맞이하는 것과 달리 일개성 장미는 에너지를 몸집 불리기와 저장에 쓰기 때문에 통장 잔고가 가득 찬 상태로 생존합니다. 비록 우리가 기르는 장미가 접목된 것일지라도 뿌리를 혹사시키는 사계성보다는 뿌리와 공생하며 에너지를 나눠주는 일개성 장미가 훨씬 더 오래 곁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사계성 돌연변이와 유전적 병목 현상. 지금까지 우리는 사계장미와 일개장미의 겉으로 드러난 생존 방식의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장미는 어떻게 이제 꽃을 그만 피우고 에너지를 비축해야겠다는 기가 막힌 타이밍을 아는 걸까요? 장미가 뇌가 있어서 스스로 판단하는 건 아닐 텐데 말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력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장미의 세포 속 가장 깊은 곳, 바로 유전자의 세계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일개성 장미와 사계성 장미의 운명, 그 차이는 결국 유전자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최신 식물학 연구들이 밝혀낸 그 주인공은 바로 ROKSN이라는 유전자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역할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 유전자는 장미에게 있어 개화를 막는 강력한 억제장치입니다. 야생의 일개성 장미에게 이 ROKSN 유전자는 평소에 항상 작동 중입니다. 장미가 함부로 꽃을 피워 에너지를 낭비하지 못하게 지금은 안 돼, 참아 라며 꽉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장미가 혹독한 겨울의 추위를 견뎌내고
따뜻한 봄이 왔다는 확실한 신호를 감지했을 때 비로소 이 억제 장치가 잠시 풀립니다. 그때서야 그동안 억눌러왔던 에너지가 한꺼번에 폭발하듯 터져나오며 우리가 보는 그 장엄한 봄의 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해방감은 딱 한철뿐입니다. 꽃이 지고 나면 ROKSN 유전자는 다시 칼같이 작동합니다. 자, 파티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다시 몸집을 키우고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영양분을 저장해 라고 명령하며 다시금 꽃 피우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이것은 식물이 예측 불가능한 자연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아주 치밀하고 똑똑한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사계성 장미는 이 ROKSN 유전자의 두 번째 인트론에 트랜스포존이라는 거대 DNA 조각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삽입으로 인해 ROKSN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되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개화 억제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가 됩니다. 이로 인해 사계성 장미는 계절이나 환경 신호와 상관없이 그리고 식물체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꽃눈을 분화하게 됩니다. 이 돌연변이는 인간에게 연속 개화라는 관상적 가치를 선물했지만 장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장미가 다가오는 추위나 가뭄, 병해충의 위협을 감지하고 이에 대비해 성장을 멈추고 방어태세를 갖추는 환경 순응 및 경화 능력을 약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현대 장미는 유전적 다양성의 병목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재배되는 수만 종의 현대 장미는 전 세계 약 200여 종의 야생 장미 중 단 8에서 15종의 조상에서 유래했습니다. 반복 개화 형질을 고정하기 위한 근친 교배의 반복으로 극심한 유전적 병목 현상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야생종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질병 저항성 유전자들이 소실되었습니다. 반면 일개성 장미는 자연 선택을 통해 생존해온 광범위한 유전적 다양성을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어서 특정 병원균에 대한 저항성 유전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흑반병 저항성 유전자 RDR1 등은 주로 야생종이나 일개성 장미에서 발견되며 이는 일개성 장미가 단순히 생리학적으로 튼튼할 뿐만 아니라 유전적으로도 병원균을 인식하고 방어하는 능력이 탁월함을 시사합니다. 다섯 번째, 추위를 견뎌야 피어나는 꽃, 일개성 장미 개화 원리. 장미의 개화 생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건강하고 우량한 묘목을 생산해내거나 서로 다른 유전적 형질을 결합해 새로운 품종을 작출하는 모든 육종 과정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자연 상태의 야생식물들은 가혹한 환경 속에서 생존하고 성공적으로 번식하기 위해 계절의 변화, 그 중에서도 특히 온도라는 환경 신호를 매우 기민하게 감지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이들은 생명활동이 위협받는 혹독한 겨울의 지속적인 저온에 일정 기간 노출된 이후에야 비로소 영양 생장을 멈추고 생식 생장, 즉 꽃눈을 분화시키는 정교한 생리적 방어 기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저온의 시간을 거치지 않는다면 식물은 다가올 계절을 착각하여 섣불리 에너지를 소모하게 될 것입니다. 식물학에서는 이처럼 식물이 꽃을 피우기 위해 반드시 일정 기간의 매서운 추위를 겪어야만 하는 현상을 추나철이라고 부릅니다. 식물은 생존을 위해 저마다 추위를 감지하는 시기와 부위가 다릅니다. 어떤 작물들은 흙 속의 씨앗 상태일 때 추위를 겪는 고만으로도 꽃을 피울 준비를 하지만 대부분의 야생 일개성 장미는 이들과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합니다. 장미는 반드시 잎과 줄기가 자라난 나무 자체가 겨울의 혹독한 저온 환경을 지상부에서 온몸으로 겪어야만 개화 스위치가 켜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미개화 생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등장합니다. 본래 야생의 장미가 추위를 감지하고 개화 스위치를 켜는 주체는 새로 돋아난 연약한 새순이 아니라 전년도에 자라나 이미 단단해진 줄기, 즉 묵은 가지입니다. 이듬해 봄에 새로 돋아난 당년지, 새순은 아직 겨울의 추위를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개화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난 생장기 동안 튼튼하게 자라나 기나긴 겨울의 뼈저린 추위를 고스란히 견뎌낸 묵은 가지만이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겨울이 무사히 지나갔으니 꽃을 피워도 안전하다는 확실한 생리적 신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겨울의 추위를 온몸으로 기억하는 묵은 가지에서만 꽃눈을 분화시키는 이 엄격한 자연의 법칙이야말로 봄날 단 한 번의 찬란한 만개를 선사하는 일개성 장미의 본질이자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일개성 장미를 전정할 때 추나 처리가 완료되어 꽃눈 분화 능력을 갖춘 묵은 가지를 섣불리 잘라내지 않고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생물학적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들 일개성 장미들은 사계성을 부여하는 중국계 장미의 유전자가 섞이지 않았거나 혹독한 자연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한 원종의 특성을 강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룹은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진화해온 야생 원종 장미입니다.
뛰어난 수세와 환경 적응력으로 널리 쓰이는 찔레장미와 유럽의 주요 대목인 카니나, 그리고 노란 꽃을 피우는 후고니스나 목향장미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동양의 사계성 장미가 유럽에 도입되기 전부터 서양의 정원을 지켜온 전통 유럽계 올드가든 로즈 역시 현대의 사계성 품종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엄격한 개화 조건을 따릅니다. 사계성 장미도 당연히 겨울을 지내고 봄에 꽃을 피우지만 이들은 봄에 새로 돋아난 당년지, 즉 새순에서도 조건 없이 끊임없이 꽃을 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 이들 올드로즈 계열의 일개성 장미들은 오직 혹독한 겨울의 저온을 온몸으로 견뎌내며 완벽하게 추나 처리가 완료된 전년도의 묵은 가지에서만 제한적으로 꽃눈을 분화시킨다는 점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서양 장미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갈리카, 강인한 내한성과 내음성을 지닌 순백의 알바, 백장의 빽빽한 꽃잎을 자랑하는 프로방스의 낭만 센티폴리아, 그리고 센티폴리아의 변이로 꽃받침과 줄기에 이끼를 닮은 독특한 선모가 돋아난 모스 장미가 이 계열을 대표합니다. 더불어 야생찔레나 위추라이아나 장미의 피를 이어받아 교배된 초기 램블러 로즈들 또한 지난 연도에 길게 뻗어나간 묵은 가지가 기나긴 겨울의 저온을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이듬해 봄덩굴을 뒤덮는 폭발적인 다화성 개화를 보여줍니다. 일개성 장미들이 이토록 철저하게 겨울의 저온 환경을 요구하는 이유는 다가올 매서운 겨울을 앞두고 가을철에 무의미하게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다가 동해를 입어 번식에 실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교한 생존 전략입니다. 이 메커니즘의 중심에는 식물의 개화를 통제하는 강력한 개화 억제 유전자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개성 장미들은 이 개화 억제 유전자를 온전한 형태로 지니고 있어서 봄철 개화가 끝난 이후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어지는 따뜻한 생장기 동안 이 유전자가 활발히 작동하여 억제 물질을 끊임없이 생산해냅니다. 즉, 계절에 맞지 않는 늦은 꽃눈 분화를 철저히 막고 오직 튼튼한 줄기와 잎을 키워내 다가올 겨울의 추위에 대비하는 영양 생장에만 식물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도록 중앙 통제실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반면 플로리분다나 영국 장미를 비롯한 현대의 사계성 장미들이 혹독한 겨울을 겪지 않고도 1년 내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이유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유전자의 극적인 돌연변이 덕분입니다. 이들의 유전자를 분자 생물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앞서 언급한 개화 억제 유전자 내부로 점핑 유전자라 불리는 레트로 트랜스포존이 비집고 들어간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천 염기쌍에 달하는 거대한 유전자 조각이 한가운데에 삽입되는 이 결정적인 돌연변이로 인해 개화 억제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고장나버린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억제 물질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현대의 장미들은 겨울의 저온을 겪지 않더라도 새순이 일정 길이 이상 자라나면 조건 없이 스스로 꽃을 피우는 반복 개화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야생 원종과 화려한 사계성을 지닌 현대 장미를 교배하여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과정은 결국 정교한 자연의 온도 감지 시스템과 돌연변이가 빚어내는 억제와 해제의 유전적 줄다리기인 것입니다. 6번째, 1년에 단 한 번, 그 압도적인 순간을 위하여 일개성 장미는 봄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생리학적, 유전적 분석을 넘어 실제 정원 관리와 조경 디자인 측면에서 일개성 장미가 제공하는 이점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유지 관리의 획기적 감소입니다. 사계성 장미는 흑반병, 흰가루병 등의 방제를 위해 2주 간격의 살균제 살포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아서 노동력 부담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반면 일개성 장미는 화학적 방제 없이도 건강한 잎을 유지하여 유기농 정원이나 생태정원 트렌드에 부합합니다. 또한 사계성 장미는 개화를 지속시키기 위해 시든 꽃을 잘라주는 데드헤딩이 여름 내내 필요하지만 일개성 장미는 개화 후 전정이 거의 필요 없거나 연일의 전정으로도 충분하여 게으른 정원사에게 최적의 식물입니다. 내한성 면에서도 일개성 장미는 체내 전분 축적과 조직 강화를 통해 영하 20도 이하의 혹한도 견뎌내어 복잡한 월동 준비가 불필요합니다. 겨울철 관상 가치와 생태적 기능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사계성 장미는 데드헤딩으로 인해 열매를 볼 기회가 적지만 일개성 장미는 꽃이 지고 난 자리에 가을부터 붉은 잎이 맺혀 겨울 내내 달려 있습니다. 로사 모예시의 호리병 모양 잎이나 로사 루고사의 토마토 같은 대형 잎은 꽃이 없는 겨울 정원에 강렬한 색채를 더해주며 겨울철 먹이가 부족한 야생조류의 소중한 식량이 되어 생물 다양성에 기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화 총량의 법칙이라는 흥미로운 생물학적 관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일개성 장미는 꽃을 적게 보여준다고 오해하지만 식물학적으로 1년 동안 한 그루의 장미가 생산해낼 수 있는 꽃의 생채량, 즉
꽃의 총량은 일개성이나 사개성이나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연봉을 받는 방식의 차이와 같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에너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개성 장미는 이 금액을 12개월 할부로 나누어 봤습니다. 봄에 500만 원, 여름에 200만 원, 가을에 300만 원씩 나누어 쓰는 셈이죠. 덕분에 1년 내내 꽃을 볼 수는 있지만 어느 한순간도 세상을 압도할 만큼의 폭발적인 물량을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개성 장미는 2천만 원을 5월 한 달에 일시불로 몽땅 쏟아붓습니다. 1년치 에너지를 단 3에서 4주 만에 폭발시키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잎이 보이지 않을 만큼 꽃이 겹겹이 쌓이는 꽃의 벽 현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 킵츠게이트 코트가든에 있는 로사 필리페스 킵츠게이트는 1938년에 심어진 2단 한 그루의 장미 높이가 20m, 폭 25m까지 자라나 거대한 나무 3그루를 완전히 뒤덮고 있습니다. 만개의 시 이 장미가 피워내는 꽃송이 수는 수만 개에 달하며 멀리서 보면 마치 숲 전체에 거대한 흰눈이 내린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사개성 덩굴장미가 1년 내내 쉴 새 없이 피우고 지며 보여줄 모든 꽃의 합계를 단 한 번의 시즌에 압축하여 동시에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즉, 일개성 장미는 꽃이 적은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순간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여 터뜨리는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명한 로자리아는 이러한 개와 총량의 법칙의 이치를 정원 설계에 영리하게 적용합니다. 단 한 번의 폭발적인 에너지로 거대한 시각적 클라이맥스를 완성하는 일개성 장미는 정원의 후경이나 넓은 구조물을 덮는 웅장한 배경으로 삼고 1년 내내 에너지를 분산시켜 꾸준한 색채를 제공하는 사개성 장미는 시선이 자주 머무는 전경이나 산책로 곁에 교차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식물 고유의 에너지 대사 방식과 유전적 리듬을 존중하여 공간을 직조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계절의 가장 아름다운 운치를 끌어내는 진정한 정원의 미학입니다. 7번째, 사개성 덩굴장미라는 달콤한 상술. 왜 여름꽃은 없는가? 하이브리드 티나 플로리분다, 절화장미와 같은 대부분의 땅장미, 즉 직립형 관목장미들을 떠올려 봅시다. 이들에게 일개성이냐 사개성이냐를 따지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합니다. 식물 생리학과 유전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은 개화를 억제하는 유전자인 KSN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즉, 식물체 내에 꽃을 피우지 못하게 막는 생물학적 브레이크가 아예 고장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장미들은 묵은 가지가 아닌 오직 새로 돋아난 당년생 신초 끝에서만 꽃눈을 분화시키는 확고한 개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전정이란 단순히 시든 꽃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멈춰있던 개화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생리학적 스위치와 같습니다. 식물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끝눈, 즉 정화는 아래쪽 눈들의 성장을 억제하는 호르몬을 뿜어내어 이른바 정아웃의 현상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가위로 이 끝눈을 잘라 정아웃을 인위적으로 타파하는 순간 억눌려 있던 에너지는 갈 곳을 잃고 아래쪽 눈들로 쏟아집니다. 땅장미들의 줄기를 자를 때마다 곁눈이 터지고 새순이 돋아나며 필연적으로 꽃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과학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땅장미는 가위질로 최상단의 정화가 제거되는 순간 억눌려 있던 호르몬의 균형이 단번에 깨지면서 가지 아래쪽에서 잠자고 있던 곁눈들이 폭발적으로 깨어나 세력을 뻗기 시작합니다. 유전적으로 개화 스위치가 항상 켜져 있는 이 땅장미들에게 정화호세가 깨지며 뻗어나온 튼튼한 곁가지는 필연적으로 또 다른 꽃봉오리를 맺는 결과로 직결됩니다. 결국 화단에서 나지막하게 자리를 지키며 땅장미라 불리는 이 계통들에게 있어서는 애초에 반복 개화가 생리학적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전정은 곧 개화라는 공식이 성립하며 일개성이냐 사개성이냐를 따지는 논쟁 자체가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대를 덩굴장미의 영역으로 옮기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일개성이냐 사개성이냐를 두고 치열하게 검증해야 할 진짜 격전지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덩굴장미의 족보를 명확히 교통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의학적으로 덩굴장미는 크게 줄기가 가늘고 유연하여 잘 휘어지는 램블러와 줄기가 굵고 뻣뻣하게 직립하는 클라이머로 분류됩니다. 흔히 램블러는 일개성, 클라이머는 사개성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누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는 육종가들의 노력으로 슈퍼 엑셀사나 말번 힐즈처럼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보여주는 개량된 사개성 램블러들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찔레의 야성을 간직한 전통적인 램블러 계열은 여전히 봄한 철만 화려하게 피는 일개성이 주류를 이룹니다. 반대로 클라이머 역시 사계성이 많긴 해도 수영만 클라이머일 뿐 생리학적으로는 묵은 가지에서만 꽃이 피는 일개성 품종들이 분명히 혼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겉모습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복잡한 족보가 얽혀 있기에 우리는 수영이라는 껍데기가 아닌 식물 내면의 생리학적 작동 원리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선 대다수의 전통적 램블러 계열이나 일개성 클라이머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야생의 생존 본능인 추나 처리 요구도가 유전자에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꽃눈 분화 스위치는 오직 겨울철 0에서 5도 정도의 혹독한 저온을 겪은 묵은 가지에서만 켜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덩굴 장미들은 여름에 아무리 가위질을 하고 가지를 눕혀 정화호세를 깨뜨려도 거기서 나온 새수는 꽃 없는 헛가지가 되거나 덩굴만 길어지는 영양생장에 그칠 뿐입니다. 식물 호르몬인 지베렐린이 지금은 꽃을 피울 때가 아니라 몸집을 불릴 때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강렬한 의문이 생깁니다. 추나 처리가 아예 필요 없는 클라이머 계열이나 최근 개발된 사계성 램블러들은 어떨까요? 이들은 유전적으로 개화 스위치가 항상 켜져 있으니 이론상으로는 여름에도 새순 끝에 꽃을 펑펑 피워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정원에서는 이들조차도 여름에는 꽃을 멈추고 덩굴만 무성하게 뻗어올리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분명 사계성 유전자가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답은 바로 덩굴이라는 특수한 수영을 유지하기 위한 식물 체내의 치열한 세력 다툼에 있습니다. 아무리 사계성 유전자를 가졌더라도 덩굴 장미의 생리학적 시스템 내부에서는 번식보다 생존과 영토 확장이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개화 유전자를 억눌러버리는 이 압도적인 호르몬의 위계 질서와 에너지 투자 전략은 다음 4가지 명확한 과학적 인과관계로 증명됩니다. 첫째, 강력한 정화호세와 옥신의 독재 때문입니다. 덩굴 장미는 일반적인 땅 장미와 달리 줄기 끝에서 생성되는 성장 호르몬인 옥신의 농도가 폭발적으로 높고 그 지배력이 훨씬 강력합니다. 이 고농도의 옥신은 식물 전체에 지금은 멈추지 말고 무조건 위로 자라라는 명령을 끊임없이 하달합니다. 꽃을 피운다는 것은 식물학적으로 줄기의 성장이 멈추고 그 끝이 꽃눈으로 분화하는 과정인데 덩굴 장미의 강력한 옥신은 이 멈춤 신호를 묵살하고 계속해서 세포 분열과 신장을 강요합니다. 즉, 개화 유전자가 켜져 있어도 호르몬의 명령 체계가 이를 압도해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에너지의 블랙홀, 성장점의 싱크 강도 차이입니다. 식물 생리학에서 소스인 잎이 만든 에너지가 어디로 가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덩굴 장미의 굵고 빠르게 자라는 신초 끝부분은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힘, 즉 싱크 강도가 엄청난 거대한 에너지 블랙홀과 같습니다. 잎에서 광합성으로 만든 탄수화물의 대부분이 이 거대한 성장점으로 독점 공급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꽃눈 형성에는 배분될 잉여 에너지가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셋째, 지베렐린의 과다 분비와 개화 억제입니다. 덩굴 장미가 덩굴이 되는 이유는 세포를 길게 늘리는 호르몬인 지베렐린의 활성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지베렐린이 농도가 높을 경우 종종 화합분화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기량작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사활동이 활발한 여름철에는 지베렐린이 줄기를 길게 뽑아내라는 명령을 수행하느라 바빠서 꽃을 만드는 복잡한 분화 과정을 생략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광경합 본능이라는 진화적 각인입니다. 야생에서 덩굴 식물은 숲의 바닥에서 시작해 나무를 타고 올라가 태양을 독차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덩굴 장미의 DNA 깊은 곳에는 일단 경쟁자보다 높이 올라가서 햇빛을 확보한 뒤에야 번식을 한다는 생존 알고리즘이 우선순위 한 번으로 코딩되어 있습니다. 사계성으로 개량되었다 한들 환경이 좋은 성장기에는 번식보다는 본능적으로 덩굴을 뻗어 영토를 확장하려는 야생의 습성으로 시스템이 리셋되는 것입니다. 결국 현대의 사계성 덩굴 장미가 여름에 꽃을 피우지 않고 덩굴만 뻗어대는 것은 결함이 아니라 호르몬이 성장을 강요하고 에너지가 성장점으로만 쏠리며 유전적 본능이 생존을 우선시하는 삼중의 생리학적 방어 기제가 완벽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들겨 볼까요? 시중에서는 사계성 덩굴 장미라고 화려하게 홍보하지만 여기에는 정원사들이 겪어야 할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계성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어도 실제 정원에서는 한여름 내내 꽃을 피우기보다는 봄과 가을에만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쏟아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재배 실패가 아니라 식물 생리학적
그리고 환경적 팩트에 근거한 매우 정확하고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 현상은 고온 휴면과 여름철 개화 불량이라는 개념으로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식물 생리학적으로 보면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장미는 기본적으로 온대성 식물이라서 광합성과 대사활동을 하기에 가장 좋아하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여름은 어떤가요?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깁니다. 이때 장미는 심각한 고온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3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잎의 기공이 닫혀 이산화탄소 흡수가 제한되니 광합성 효율은 바닥을 치는데 더운 날씨 탓에 숨을 가쁘게 쉬느라 호흡량은 폭증합니다. 결국 체내에 저장해둔 탄수화물을 미친 듯이 태워버리는 이른바 탄소기화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게다가 옥신과 사이토키닌 같은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식물은 지금 꽃 피우다간 죽겠다는 생존 본능을 발동해 스스로 꽃눈 분화를 멈추고 반유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정원사들이 여름에 꽃이 멈춘다고 느끼는 것은 식물이 죽지 않기 위해 취하는 필사적인 방어 기제인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여름은 고온뿐만 아니라 장마라는 다습한 환경이 동반되어 사계성 장미에게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일조량 부족으로 광합성이 제한되고 고온다습한 토양 환경은 뿌리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장미 유통 회사들의 달콤한 상술, 이면에 숨겨진 기후의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들이 카탈로그에서 화려하게 자랑하는 여름 내내 피는 사계성이라는 문구는 사실 한여름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서늘하고 건조한 유럽의 기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찜통 같은 폭염과 기나긴 장마가 맹위를 떨치는 한국의 여름 정원에서는 사계성 덩굴장미가 사실상 여름 개화를 멈추고 봄과 가을에만 꽃을 피우는 이계성, 다시 말해 이모작 패턴을 보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만약 이러한 식물의 생리적 한계를 무시하고 비료를 쏟아부어 억지로 여름에 꽃을 피워낸다 한들 결과는 처참합니다. 꽃잎수는 현저히 줄어들고 크기는 기형적으로 작아지며 고유의 색상은 창백하게 발해어 관상 가치가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폭염 속에서 무리하게 개화 에너지를 쥐어짠 장미는 수세가 급격히 무너져 내려 각종 병해충에 노출되고 다가올 겨울을 버틸 힘마저 잃게 될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유전적으로는 사계성이 맞지만 한국의 여름철 환경은 사계성 유전자의 발현을 생리학적으로 억제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해집니다. 사계성 덩굴장미의 스케줄은 실제로는 봄 1차 개화, 여름 휴면 및 소강, 그리고 가을 2차 개화의 패턴을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 제대로 된 개화는 봄과 가을 딱 2번입니다. 물론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안젤라나 사하라는 여름에도 잘 피던데?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품종들은 한국의 기후와 찔레목대의 특성으로 인하여 후천적으로 수영이 거대해졌을 뿐 식물학적 족보는 덩굴이 아닌 슈러브, 즉 덩치를 크게 키우는 관목장미입니다. 이들은 본질이 땅장미와 같기 때문에 가위질로 정화호세를 타파하면 여름철에도 곁눈을 터뜨려 꽃을 올리는 사계성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여름꽃은 덩굴장미의 사계성이 아니라 땅장미의 반복 개화 메커니즘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태생이 다른 슈러브 장미를 덩굴장미의 잣대로 함께 묶어 평가하는 것은 생리학적 오류입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사계성 덩굴장미는 엄밀히 말해 봄과 가을 2번 개화합니다. 그리고 일기성 장미는 봄 1번 개화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냉정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결국 이 둘의 차이는 가을에 한 번 더 피느냐 마느냐 하는 딱 1회의 개화 차이일 뿐입니다. 이 1회의 차이를 위해 서로가 지불한 대가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일개성 장미는 가을꽃을 포기한 대신 그 에너지를 온전히 제 몸에 투자했습니다. 덕분에 농약 없이도 버티는 강인한 내병성, 영하의 추위도 견디는 내한성, 그리고 겨울 정원을 밝혀줄 붉은 보석 같은 로즈잎을 얻었습니다. 반면 사계성 장미는 그 가을에 한 번 더 피는 꽃을 얻기 위해 나머지 모든 것, 즉 건강과 면역력, 그리고 겨울의 안전을 담보로 내놓은 셈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한 번의 가을 개화를 위해 장미의 건강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봄의 압도적인 환희와 1년 내내 이어지는 건강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미를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등가 교환의 법칙입니다. 8번째, 축적과 휴식, 그리고 투쟁과 고갈. 원예학적으로 덩굴장미는 원종에 가까운 일개성인 램블러와 현대장미에서 유래한 사계성인 클라이머로 구분되며 이들의 사계절 생장 사이클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봄 4월에서 6월 사이에 램블러는 빅뱅이라 불리는 폭발적 개화를 보여줍니다. 묵은 가지 전체에서 엄청난 수의 꽃이 동시에 개화하여 벽면을 뒤덮는 압도적인 시각적 충격을 줍니다.
반면 클라이머는 1차 개화를 통해 크고 화려한 꽃을 피우지만 에너지를 분산해야 하므로 일개성만큼의 밀도를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여름인 7월과 8월은 두 종류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램블러에게 여름은 성장과 비축의 시간으로 꽃이 지고 난 후 병해충 없이 싱그러운 녹색잎을 유지하며 내년에 꽃자리가 될 유연한 줄기를 맹렬히 키워 올립니다. 반면 클라이머에게 여름은 소모와 투쟁의 시간입니다. 고온 속에서 2차 개화를 시도하다 체력이 고갈되고 흑반병 발생 위험이 높아 잎이 떨어지고 꽃은 볼품 없어집니다. 가을인 9월과 10월에 램블러는 붉은 잎을 맺으며 결실의 미학을 보여주고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어 겨울을 준비합니다. 클라이머는 여름 폭염이 꺾이고 기온이 내려가면 다시 2차, 3차 개화를 시작하여 선명한 색과 깊은 양의 꽃을 피우지만 이를 위해 겨울 대비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겨울인 11월에서 3월에 램블러는 완전 휴면 상태로 줄기가 단단하고 수분 함량이 낮아 내한성이 극대화되어 있으며 붉은 잎으로 겨울 정원을 장식합니다. 반면 클라이머는 늦가을까지 개화의 끈을 놓지 못해 줄기를 단단히 굳히지 못한 채 불완전한 휴면에 들어갑니다. 방어막 없이 겨울을 맞은 연약한 조직들은 매서운 추위에 동해를 입고 끝에서부터 타들어가는 가지 마름 현상을 피할 수 없으며 이는 이듬해 봄 정원사가 죽은 가지들을 대거 도태시키고 수세를 다시 처음부터 키워내야 하는 치명적인 생리학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전분 축적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일개성 장미는 12월과 1월에 전분 수치가 최고치를 기록해 천연 부동액 역할을 하는 반면 사개성 장미는 가을 개화로 인해 전분 수치가 낮아 겨울철 생존에 불리합니다. 결국 매서운 겨울의 한가운데서 두 장미가 맞이하는 극명한 운명의 차이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생명력을 축적하고 휴식을 택한 자와 유전적 한계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개화를 위해 투쟁하다 에너지를 고갈시킨 자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장미의 진정한 강인함은 사계절 내내 피어나는 화려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멈추고 견뎌낼 줄 아는 결단력, 그리고 긴 침묵 끝에 터뜨리는 단 한 번의 압도적인 만개 속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9번째, 일개와 사계 장미의 공생, 우열의 잣대를 거두고 생태의 지혜를 심다.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는 생물학의 철칙인 자원할당의 법칙과 트레이드오프의 지배를 받습니다.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생물은 없으며 생존과 번식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위해 한정된 에너지를 어떻게 나누어 쓸지 선택해야만 한다는 진리 말입니다. 장미의 생명활동도 이 법칙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장미 한 그루가 광합성을 통해 1년 동안 생산해낼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마법처럼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한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개성이냐 사개성이냐 하는 문제는 결국 이 정해진 에너지라는 파일을 놓고 벌이는 제로섬 게임과 같습니다. 사개성 장미가 이 소중한 에너지를 1년 내내 얇고 넓게 펴발라 가을까지 꽃을 피우는데 소진해버린다면 일개성 장미는 그 모든 에너지를 봄이라는 하나의 시점에 응축시켜 폭발시키고 남은 에너지는 오로지 자신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 비축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교하게 진화된 생존 우선 전략의 결과입니다. 개화 이후 축적된 에너지는 뿌리 저장과 조직 강화에 사용되어 장수의 기반이 되고 높은 리그닌 함량과 고농도의 2차 대사 산물로 병해충이 뚫기 힘든 요새와 같은 방어력을 구축합니다. 또한 ROKESN 유전자가 정상 작동하여 계절 변화에 맞춰 적절히 휴면을 취함으로써 환경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특히 덥고 습한 한국의 여름 기후에서 사개성 덩굴장미의 연속 개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경적으로는 일개성 덩굴장미가 더욱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봄철의 압도적인 경관, 여름철의 싱그러운 녹음, 가을의 붉은 열매, 그리고 겨울철의 구조적 아름다움과 낮은 관리 요구도는 사개성 장미가 제공하지 못하는 독보적인 가치입니다. 따라서 1년에 한 번밖에 안 핀다는 통념은 일개성 장미의 단점이 아니라 1년 내내 건강하고 수십 년간 생존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최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으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끊임없는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내하며 잔잔하게 이어지는 반복의 꽃을 곁에 둘 것인지, 자연의 섭리에 온전히 맡긴 채 폭발적으로 응축된 한철의 환희를 만끽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개화 총량의 법칙을 영리하게 활용하여 이 두 가지 장점을 모두 품을 것인지 말입니다. 만약 마지막 융합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공간의 영리한 분배를 통해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단 한 번에 거대한 에너지를 터뜨리는 일개성 장미에게는 정원 뒤편에 넓은 구조물을 내어주어 웅장한 배경을 완성하게 하고, 시선이 닿는 전경에는 사개성 장미를 심어 끊임없는 생동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차 배치는 단순히 시각적인 만족감을 넘어 현대 사계장미의 한계를 야생 원종의 강인함으로 보듬는 생태학적 처방이 됩니다. 현대 사계장미는 화려한 화형과 사계성을 획득하는 극심한 선택적 육종 과정에서 병해충 방어에 필수적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생합성 능력과 유전적 다양성을 상실하여 질병에 취약해졌습니다. 반면 해당화와 같은 일개장미는 혹독한 야생 환경에서 수천 년간 진화하며 획득한 방어 기작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을 함께 심으면 서로의 결핍을 완벽히 보완하는 생리적 공조가 일어납니다. 일개장미는 잎에 곰팡이 포자가 붙거나 환경적 스트레스를 감지할 때 체내 살리실산을 메틸살리실레이트로 전환해 대기 중으로 뿜어냅니다. 공기 중으로 확산된 이 물질은 인접한 사계장미로 흡수되어 전신획득 저항성을 유도하며 병원균과 접촉하기도 전에 면역체계를 활성화하는 천연공기 백신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방어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일개장미가 발산하는 복잡한 휘발성 화합물은 진딧물이나 응애 같은 매개 해충에게 강력한 기피제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사계장미 고유의 유인성 냄새를 덮어버리는 마스킹 효과를 일으켜 해충의 표적 탐색 행동을 무력화시킵니다. 게다가 일개장미 특유의 개방형 혹꽃 구조는 꿀과 꽃가루가 풍부하여 무당벌레나 기생벌 같은 유익한 포식성 곤충을 정원으로 강하게 끌어들여 살충제 개입 없이도 효율적인 생물적 방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도 경이로운 연대가 일어납니다. 내병성이 강한 일개장미는 뿌리를 통해 특수한 화학 대사산물을 분비하여 항병원성이 뛰어난 토양 유익균을 자신의 주변으로 증식시킵니다. 두 장미의 뿌리 영역이 교차하면 사계장미 역시 이 건강한 억제적 미생물 군집의 혜택을 공유하게 되어 치명적인 장미 연작장애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계장미 군락 사이에 일개장미를 섞어 심으면 병원균 입장에서 감염 가능한 숙주의 밀도가 희석되고, 일개장미 스스로가 감염에 막다른 골목 역할을 수행하여 전체 정원의 질병 확산 속도가 획기적으로 낮아집니다. 여기서 감염에 막다른 골목이라는 식물역학 용어를 병원균의 이동 경로에 대입해보면 그 방어 기전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사계장미만 빽빽하게 심어진 단일 재배 환경을 떠올려보면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흑점병과 같은 질병에 취약한 숙주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병원균 입장에서는 아무런 방해물 없이 완벽한 전파 도관을 확보하게 됩니다. 흑점병 포자는 빗물에 튀거나 바람을 타고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사계장미로 쉽게 연쇄 이동을 하며 성장기 내내 여러 번의 감염 주기를 반복하여 감염률과 확산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는 복리 증가 패턴을 보입니다. 하지만 질병에 대한 기주 적합성이 매우 낮거나 완전한 유전적 저항성을 지닌 야생 일개장미를 사계장미 사이사이에 섞어 심어 다원식재를 구성하면 질병 역학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혼식을 통해 정원 내 사계장미 간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고 그 사이에 일개장미가 포진하게 되면서 병원균이 감염시킬 수 있는 숙주의 밀도가 획기적으로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즉, 바람에 날리거나 물에 튀어오른 흑점병의 분생포자가 원래의 목표물인 사계장미가 아니라 우연히 내병성이 강한 일개장미 잎 표면에 착지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운 나쁘게 일개장미 잎에 떨어진 흑점병 포자는 일개장미가 지닌 두꺼운 큐티클층과 강력한 생화학적 방어 기전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 발화관을 형성하지 못하거나 식물 조직 내로 침투하는 데 실패하여 그 자리에서 사멸하고 맙니다. 이처럼 포자가 더 이상 다른 식물로 감염 주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질병의 확산 체인이 뚝 끊어져 버리는 지점이 바로 역학에서 말하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결과적으로 일개장미가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흑점병 포자를 흡수하고 없애버리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줌으로써 전체 정원 공간에서 활동하며 떠도는 유효 포자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사계장미 집단 전체로 번지는 질병 확산 속도를 치명성 임계점 이하로 극적으로 낮추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수천 년의 진화가 각인된 식물 고유의 유전적 시계를 억지로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종의 다양성을 통해 단일 재배가 초래한 생태학적 취약성을 극복하는 이 교차 배치의 미학은 경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한 철의 모든 에너지를 폭발시켜 스스로를 지켜내는 야생 원종의 원초적인 강인함과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하면서도 계절 내내 끊임없이 꽃을 피워내는 현대장미의 헌신적인 화려함이 만나 서로의 뼈아픈 결핍을 보듬어 안는 완벽한 생물학적 연대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존중하는 겸손함과 식물역학에 대한 과학적 통찰이 만날 때 비로소 치유와 공생의 정원이 탄생합니다. 이 정원은 토양 미생물부터 곤충과 식물에 이르는 생태계 전체의 복원력을 상승시키고 지속가능한 아름다움을 완성해냅니다.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갈망하는 현대의 정원사들에게 이 교차 배치의 미학은 가장 지혜로운 해답이 될 것입니다.